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황금 세대로 꼽히던 튀르키예가 빠른 시간 내에 탈락하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축구 역사에서 황금 세대 몰락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현상인데요. 아자르와 데브라이너를 앞세운 스쿼드 네임밸류에 비해 월드컵에서 끝내 정점에 서지 못했던 벨기에 대표팀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세계적으로 큰 기대를 받았지만 월드컵에서 실패를 거둔 황금 세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06 독일 월드컵에 나선 체코 황금 세대입니다. 2000년대 중반 체코는 지금과는 다른 화려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장의 얀 콜러, 네드베드, 포보르스키, 얀 쿨프스키와 장차 체코를 이끌어갈 바로시, 로시츠키, 플라실, 마지막으로 체흐까지 신구 조화가 완벽하게 된 스쿼드를 자랑했는데요. 체코는 앞선 선수들을 바탕으로 지난 유로 2004대회에서 최종 3위란 호성적을 기록했고 피파 랭킹이 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월드컵에서의 호성적 역시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코가 그동안 94년부터 3위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얀 콜러나 슈퍼스타로 불리던 네드베드 역시 이번 월드컵에선 새파란 신인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네드베드는 유로 2004 대회를 끝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지만 주위의 간곡한 요청으로 뒤늦게 복귀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체코는 겉모습만 화려했을 뿐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상 선수들까지 엔트리에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죠. 다리 힘줄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진 스미체리를 비롯해 무릎 부상에서 회복 중인 로크벤치 그리게라, 무릎 인대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한 뒤 갓 복귀한 얀 콜러, 그리고 지난 유로 2004 대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로시까지 팀 전체가 부상병동이었습니다. 심지어 네드베드도 훈련 도중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낀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우려처럼 월드컵이 시작되자 전술의 주축들이 쓰러지면서 팀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코는 지난 유로 2004 대회에서 얀 콜러를 포스트 플레이어로 세우고 바로시가 그 주변을 흔들며 네드베드가 2선에서 지원하는 전술을 구사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시가 부상으로 1, 2차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1차전에 출전한 얀 콜러마저 전반 45분 만에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로시츠키의 활약에 힘입어 미국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최전방에 확실한 공격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2차전 가나를 만나 패배하면서 비상이 걸렸고 최종전에선 이탈리아를 만나 선전했으나 이후 퇴장이란 악재를 맞이하며 고전 끝에 패배 16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네드베드의 경우 월드컵 무대를 밟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쓸쓸하게 고개를 돌려야 했죠. 그리고 또다시 오랜 기간 월드컵과 인연을 맺지 못했으며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통해 20년 만에 나섰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2006 독일 월드컵의 잉글랜드 황금 세대인데요. 잉글랜드는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축구 종주국이지만 역대 월드컵에선 그에 걸맞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66년 월드컵 우승이 있지만 너무 먼 과거이기도 하고 그나마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것이 고작이었죠.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자국 감독 선임이란 자존심을 버리고 최초로 스웨덴 출신의 에릭손 감독에게 사령탑을 맡겼습니다. 그 아래서 잉글랜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스쿼드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각 포지션에 현재까지도 거론되는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습니다. 골키퍼의 클래스만 아쉽다는 평이었죠. 그리고 유럽 지역 예선에서 1위를 기록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면서 기대치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뛰어난 선수들로 가득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에겐 불안 요소는 존재했는데요. 바로 램파드와 제라드의 공전 문제였습니다. 각 팀에서 역할이나 스타일이 겹쳤던 두 선수는 실력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누구 한 명 빼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유로 2004 대회에서 이미 공존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에릭손 감독은 두 선수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들에게 중원의 두 자리를 또다시 내주게 되죠. 다른 포지션도 나름의 이유를 들어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시작되자 기대 이하의 공격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램제 공존의 문제로 스쿼드 밸런스에 문제가 발생했고 베컴의 크로스나 세트피스 혹은 선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뻥축구를 일관했습니다. 또한 루니의 컨디션 문제에 더해 3차전에선 오원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 이탈하며 전력이 약화되는 불운을 겪었는데요. 따라서 상대 입장에선 베컴의 크로스만 견제하면 되는 단순한 구조로 바뀌었고 공수 전환 속도가 다른 팀들에 비해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전력차로 찍어 누르며 가볍게 조별리그를 통과하게 되죠. 이후에는 오원이 이탈로 4-3-3으로 바꾸며 제라드와 램파드 아래 캐릭을 배치하는 3미드 전술을 가동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력은 나아지지 않았고 베컴의 프리킥 결승골로 에콰도르에게 겨우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실리적인 축구란 위로가 가득한 반응들로 잉글랜드의 저조한 경기력을 감싸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8강에서 만난 포르투갈에게 덜미를 붙잡히며 팬들의 인내심이 터지게 되죠. 이날 저조한 경기력에 더해 루니의 퇴장, 승부차기 패배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겹쳤는데요. 그리고 우승 후보로 꼽히던 잉글랜드가 오합지졸이었다는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잉글랜드 대표팀은 에릭손 감독 아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가득했었습니다. 최고의 스쿼드를 데리고 종종 약팀에게 덜미를 붙잡힌다든지 리더십 이슈로 여러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었기 때문에 한때 사임 압력이 거셌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축구협회는 에릭손에게 계속해서 힘을 실어줬었습니다.
그러나 황금세대의 이름 몰락이란 결과로 보답한 것이죠. 결국 에릭슨 감독은 약속대로 월드컵이 끝나고 대표팀 감독직을 내려놓고 떠났으며 잉글랜드는 이후 과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한 세르비아인데요. 세르비아는 2006년 월드컵까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라는 연합국가로 출전했다가 분리되었습니다. 즉 2010 남아공 월드컵은 세르비아란 단일 국호로 출전하는 역사상 첫 월드컵이었는데요. 당시 세르비아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심지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이끈 이력이 있는 라리가 명장 출신의 안티치 감독이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세르비아의 스쿼드의 면면은 정말 화려했죠. 우선 공격진은 장신의 키로 유명했던 지기치, 아약스에서 수아레즈의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던 판텔리치, 미드필더인 인텔의 트레브레기완 스탄코비치와 빅클럽에게 끊이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던 크라시치와 유바노비치, 맨유로 이적하며 큰 기대를 받고 있던 조란토시치에 수비진엔 맨유의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비리치, 이바노비치, 콜라로프, 스포티치가 푸진해 있었는데요. 골키퍼로 당시 프리미어리그의 위건에 임대되어 뛰고 있는 스토이코비치가 주전수 문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르비아는 강력한 수비라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역습 전술을 구사했고 유럽 예선에서 강호들을 제치고 조 1위로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내 월드컵에서의 호성적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독일, 가나, 호주와 같은 조에 편성된 세르비아는 가나와 2위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들은 1차전 상대인 가나에겐 패배했으나 2차전 상대인 우승후보 독일의 발목을 붙잡는 이변을 일으켰는데요. 독일은 해당 경기에서 평균 신장이 185cm가 넘는 장신 수비벽을 뚫지 못하고 고전했습니다. 특히 스토이코비치 골키퍼가 페널티킥 선방은 물론 여러 차례 결정적인 선방을 보여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죠. 이에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3차전 상대가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던 호주였기 때문에 세르비아의 토너먼트 진출은 희망적으로 보였는데요. 그러나 호주에게 일격을 맞으며 1대2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호주와 함께 조별리그 탈락이란 성적표를 받아야 했으며 세르비아 역대급 황금세대는 허무하게 퇴장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코트디부아르입니다. 2006년 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월드컵에 나선 코트디부아르는 2014년까지 황금세대를 구축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대회는 첫 출전한 대회인데다가 죽음의 조에 속한 점, 2010 남아공 월드컵도 가혹할 정도로 다시 한번 죽음의 조에 속하며 어느 정도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이유가 존재했는데요. 2014 브라질 월드컵은 드디어 해볼 만한 조에 편성되며 외신들도 이번에야말로 황금세대 마지막 16강 진출 적기라고 평했습니다. 당시 2006년부터 함께한 드록바, 조코라, 투레 형제, 티오테, 살로몬 칼루, 제르비뉴, 윌프리드 보니, 오리에까지 지금 와서 봐도 네임밸류가 탄탄한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풍을 일으킬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죠. 특히 월드컵 직전 맨시티의 우승을 이끌고 온 야야툴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과의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기대치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2차전 하메스를 내세운 콜롬비아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코트디부아르는 3차전 그리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1대1 균형을 이루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사마라스에게 페널티킥 결승골을 헌납하면서 그리스가 극적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고 코트디부아르는 조 3위로 3대회 연속으로 조별리그 탈락이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죠.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아쉬워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심판은 코트디부아르의 수비가 사마라스의 발을 건 것이라 봤지만 일각에선 반대로 사마라스의 발을 건 것이 아니라 사마라스가 킥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발을 잡고 일부러 크게 넘어지는 행동을 했다는 의도로 해석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따라서 경기 이후 심판 판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황금세대 마지막 기회가 허무하게 증발되고 말았는데요. 이후 이들은 전력이 약화되며 두 차례나 월드컵에 나서지 못했고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통해 12년 만에 월드컵 출전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은 94년 미국 월드컵에 나선 콜롬비아 황금세대입니다. 지난 1994년 미국 월드컵을 앞둔 콜롬비아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남미 지역 예선에서 마라도나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를 무려 5대0으로 이기는 등 최상의 전력을 자랑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콜롬비아의 최전방은 세리아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며 펠레의 극찬을 받던 아스프리아와 미넨에서 뛰고 있던 발렌시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드필더에는 사령관 발데라마가 원숙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고 그 뒤를 훗날 레알로 이적하는 프레드 링콘이 엄청난 활동량으로 바치고 있었죠. 수비는 밀란으로 이적이 확정된 에스코바르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선수 면면에 축구 왕제 펠레가 이들을 월드컵 우승 영순위로 꼽기도 하면서 미국 월드컵에 대한 기대는 한껏 부풀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본선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먼저 1차전의 상대인 루마니아와의 경기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우르기 하지와 발데라마란 당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들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콜롬비아는 발데라마가 봉쇄되고 하지가 맹활약하면서 1대3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2차전에서 개최국인 미국과 만났는데요. 콜롬비아는 온 힘을 기울였지만 최악체로 평가받던 미국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기에서 자책골을 넣은 에스코바르는 패배와 탈락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죠. 결국 월드컵 우승을 꿈꾸던 황금세대 콜롬비아는 조별리그 탈락이란 수모를 겪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에스코바르는 살해 협박까지 받았는데요. 이에 콜롬비아 선수단은 귀국을 주저했고 감독은 에콰도르로 피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친척집으로 가려던 에스코바르는 죄책감 탓에 당초 계획을 바꿔 홀로 귀국하게 되죠. 이때 고향의 한 술집에 갔다가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94년 미국 월드컵은 콜롬비아에게 다른 의미로 잊을 수 없는 대회였는데요. 그런데 훗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당시 콜롬비아 대표팀이 정상적으로 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차전 루마니아에게 패배한 뒤 콜롬비아 내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거대 불법 도박사들이 막대한 돈을 날렸다고 선수단이 호텔 TV를 해킹해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2차전을 앞두고는 마투라나 감독에게 선수 기용과 관련해 협박 메시지가 전달됐고 마투라나 감독은 라커룸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한 선수는 대회 기간 카르텔에 의해 아들이 납치되었다가 풀려났고 직후 친형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소식을 들어야 했죠. 즉 선수들은 공포 속에서 경기를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코바르의 자책골 역시 이러한 극도의 긴장감과 심리적인 압박감이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콜롬비아의 황금세대 몰락은 다름 아닌 카르텔에 의해 붕괴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재능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전술적 공존이 수반되지 않거나 부상과 오심이란 변수, 그리고 외부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압박을 마주했을 때 황금기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스쿼드가 곧 월드컵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혹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대표팀의 황금세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